여기까지 하고 국회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금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발을 뚫고 임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4월에 국회 대치국면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겠습니다. 이미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도 야당의 반발을 뚫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뭐 국회는 정말 거의 뭐 내년 총선까지는 거의 국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이 정부 여당이 악재를 그냥 악재로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어차피 야당이 반발하는 거 어차피 국회 잘 안 될 거 이거 그냥 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지금 뭐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서로 우리 편만 결집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선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지금 보호막을 치고 나오는 게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왜 그런 망언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 편만 결집시키면 된다.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2017년 대선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중간에 있는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양자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 중간으로 오지 않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자 구도는 극으로 가도 이길 수 있지만 양자 구도에서 중도로 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양당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게 이제 결국은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교체, 특히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야당으로서는 뭐 기승전 조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은 타겟은 조국 수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약한 볼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죠.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는 근데 과연 그러면 조국 수석이 이런 인사를 하느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전방에 나와 있는 방패막 같은 이제 조국 수석을 어떤 공격함으로 해서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 즉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동안 인사 문제 관련해서 많은 실패가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뭐 여야 정치권 간에는 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거를 통합하고 아울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단적인 예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아직 그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질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전국이 어려울 때 가끔 대통령이 이제 여야 영수회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전국을 한 번씩 풀어가는 이제 그런 기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뭔가 물밑에서 뭔가를 해서 자, 이런 걸 통해서 국민적인 뭐 합의도 하고 또 뭐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뭔가 하나의 고리는 이제 뭔가 지어주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아예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야 대표들이 만난 게 꽤 오래되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 새로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러면 만나서 이런 문제라도 좀 해결을 하고 가면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숨통이 트일 텐데 지금은 그냥 무한으로 가는 것 같고 청와대도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뚫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를 만들면 좋은데 지금 뭐 이벤트를 만든다고 해서 야당에서 또 응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대화를 요청을 하는데. 요청했는데 안 하다 그러면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는 뭐 야당과 대화를 꾸준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로 저는 정치적인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국내 정치가 어려울 때 그래도 대통령이 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가 대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당이 지금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조국 수석 총선 차출론 이거 나오는 게 이런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뭐 아이디어라기보다 상당히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남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재보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선 후보급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 영남에서는 하고 있을 거예요. 영남 민주당 쪽에서는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에서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결집해서 지지하자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 때문에 조국 수석을 대선 후보급으로 지금 보고 이것을 좀 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는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과연 조국 수석이 그럼 대선 후보급이냐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에 누가 뭐 그리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다 상처를 입어서 사실상 그렇죠. 진공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등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조국 수석도 그 한 후보를 좀 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조국 수석 본인은 민정수석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 그게 내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망을 했는데 저는 거의 99% 나온다고 봅니다. 총선에 나온다. 네, 총선에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는 뭐 정치를 안 하시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진영 차원에서 이거는 뭐 절박하다라는 이제 필요성 때문에 사실 차출돼 나왔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어떤 면에서 이 실질을 상실하는 것 자체는 정권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냥 일반적인 몇몇 사람 나가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방패막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조국 수석의 유용성은 현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여권 관계자를 만나보면 다들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다.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이건 본인 뜻과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여권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다음 총선은 거의 총동원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국 수석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동원령이 내려서 자연스럽게 조국 수석이 이제 당으로 들어가고 총선에 출마하고 이런 모습이면 괜찮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차출론이 나온다는 거는 경질이라는 말을 좀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질을 덮기 위한 것이다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간절한 욕구가 여당 내에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인 욕구다. 네.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어제가 아마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고요. 정계 개편 논의가 이제 여야에서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시작은 뭐 결국 바른미래당일 것 같은데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저께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 도달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당의 목표가 무슨 10%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 정당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총선 전만 해도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이 이기면 교섭단체가 될 줄 알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자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거취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손학규 대표로서는 저는 굉장히 크게 두 가지 정치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대표에게 찌질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것을 당원권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국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담들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지도자는 언제 들어와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지율 10% 공약을 내걸고 더 버티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좀 깨끗하게 오히려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점은 이제 좀 후반기 들어서야겠죠. 올해 말.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서서히 이제 총선전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공천 여부가 조금 걱정스러운 그 대목에 가서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벌써 바른미래당의
오늘 보니까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아마 이야기 있는 걸 보면 이제 아마 4월, 5월 접어들면 이제 조금씩 이제 본인들 입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본인들 입장에서 무소속으로 좀 거쳤다가 예를 들어서 바로 가긴 힘드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볼 때는 아마 이거는 뭐 10% 이게 목표를 내걸지만 지금 상황에 10% 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이게 동력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벌써 이미 저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당이 더 떨어지기 전에 좀 결단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이제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좀 이 질서 있는 좀 저는 후퇴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하나의 변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언제쯤 들어올 오느냐. 것인지 거기에 따라 또 이제 민평당이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뭐 등등 이런 변수에 따라서 이제 아마 후반기 들어서면 조금의 저는 이제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